오늘 놓쳤던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뉴스 야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오늘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했죠. 그 발사체 중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 그게 사실 뭐 기존의 입장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요? 네, 국방부는 발사체의 정확한 수나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하기 어렵고요. 네. 특히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 내놨습니다. 국방부 보고를 받은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이죠, 국회에. 네. 오늘 결과를 보고도 북한의 이러한 발사체 발포를 도발로 보기는 조금 힘들다. 평소에는 이제 새벽이나 어두운 시간에 이런 것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한 경향이 있었는데 뭐 어디로 발사하는지도 모르게 네. 퍽 하고 그냥 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번에는 날이 밝은 오전 시간에 그리고 전략 군 사령관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미사일 도발 양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 따라서 내부 훈련용으로 좀 봐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도발 의미라기보다는 미국을 향한 대화 재개 압박용 메시지일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고요. 네. 그와 동시에 국방부가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무기 10발에서 20발 발사했다고는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다고 하는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는 그 발사체가 네. 무엇인지일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4일에 이러한 발사가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며칠이 지나도록 정확한 이 북한에서 발사한 것에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측면 국방부의 분석이 조금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권 야권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분석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석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건가요? 글쎄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 이런 포스팅을 올렸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인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한미 그리고 일본까지도요. 지금 북한에 대한 비난을 좀 낮추고 있어요. 평소에 북한이 이런 식의 발사체 발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비난 수위를 높였던 나라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그렇죠. 괜히 일본이 더 흥분하는 모습도 그동안에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일본의 반응이 조금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고 네. 또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는 그런 행보와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데 한미일 3국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톤을 낮춰서 좀 건조하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정무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는 사실 이번 발사체가 사거리상으로 볼 때 본토에 위협이 안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km, 250km라고 해도 계룡대까지 다 포함이 되는 범위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보다 명확한 이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북미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국방부, 군의 입장도 참 난감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달리 보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북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화력 훈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화력 훈련을 하잖아요. 우선은 안규백 민주당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선회해서 받아들이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이나 이런 입장을 보게 되면 우선 9.19 협의의 정신을 조금 위배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러한 행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9.19 합의에 그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네, 있는 건 명시적으로 아니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독일의 어떤 잡지, 유력 잡지에 기고한 내용 보면 네. 이 남북한에서 총성이 사라졌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죠. 그러나 대세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는 아니다. 도발 행위는 아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남북대화, 북미대화 재개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분명한 도발인데 왜 국방부가 애써서 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면서 축소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방부 차관에게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발사체 발포를 놓고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 민주당은 이 발사와 상관없이 인도적 식량 지원까지도 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한국당은 지금 상황에서 인도적 식량 지원이나 또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 경협 추진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진심을 파악하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무력 도발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용도였느냐? 그럼 왜 위협하려고 했느냐? 그럼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대화를 하자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나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얘기하세요.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실험 같은 경우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국경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도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한미일이 공통된 로우키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이제 국내 여론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여당에서 개성공단도 추진하고 금강산 강릉도 추진하고 네. 또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행 시기를 못 잡고 있거든요. 2017년에 사실 인도적 지원하자 액수까지도 정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실행하려면 우리 국민 여론이 정부의 움직임을 뒷받침해줘야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는 9.19 군사합의, 남북 유해 공동발굴이나 이산가족 화산 상봉 지금 국제사회의 동의는 다 얻었는데 북한 측에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또 연락사무소에서 소장회의도 10주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국내 여론을 돌아서게 한다면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다. 이왕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악수하고 대화했던 그날의 기억들을 좀 떠올려서 우리 정부가 좀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내 여론까지도 북한이 조금은 고려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드는 심정입니다. 네. 저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듣는다면 장인찬 평론가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말씀을 꼭 해주고 싶네요. 그나저나 지금 바로 이런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늦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 협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아베 신조 총리와는 통화를 마쳤고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도 오늘 밤 통화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 전화가 일본보다 하루 늦냐 이런 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대변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한미 한국 가운데 지금 발사체 성질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난 다음 양 정상이 통화를 하게 되는 순서를 가지게 됐다 이런 네. 해명을 했고요. 실제로 오늘의 통화에서 이 발사체를 미사일인지 미사일이 아닌지 명확하게 규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유엔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네.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필연적인 리액션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보다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뭐 인도적 조치라던가 아니면 대화 재개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 통화 끝에 나올 확률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번 통화가 있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이렇게 불상의 발사체로 나름의 어떤 도발적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내한다는 것,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이것을 회부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냉각기를 조금 녹일 수 있는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해석될 것 같고요. 사실 당장 이런 발사체 이후에 미국 측에서 협상 전략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미국 측의 입장도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 국내 여론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약간의 어떤 이런 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럼에도 대화 의지를 밝히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래도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려 하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의 통화라던가 한두 번의 만남으로 갑자기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올해 연말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두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때로는 지금보다 더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좀 타다가 연말 즈음에 되어서야 대화 재개가 어떤 국면으로 열릴지 보다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북미 사이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레 스티브 비건 그 대북 특별대표가 지금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스티븐 비건 국무부 실무 담당자 대표가 일본을 방일하고 그 다음 순서로 우리나라 이제 찾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보다 명확한 입장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입장,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스티븐 비건 대표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아마 이번 발사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건 대표와 어느 정도 의견 교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식적 단계에서는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물밑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미 사이의 대화 라인도 끊겼고 남북 사이의 대화 라인도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성과가 있건 없건 이 공식적 수면 위에서 남북이나 북미 사이의 대화가 재개되어야 되는데 그럴 방안으로 과연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 것인가 스티븐 비건 대표의 우리 방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고 이틀 뒤에 비건 대표가 방문하고
그러면 뭔가 얘기가 이렇게 물밑에서 오고 가면서 어디까지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에 섞인 뭐 전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인도적 지원이 첫 번째 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인터뷰에서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 해제 논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지금의 국제사회 제재 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식량 등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터치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식량이 130만 톤 이상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 보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교착 강대를 뚫을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로 인도적 식량 지원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일본도 만나고 우리 측도 만나게 되면 그러한 인도적 지원의 규모 그리고 방식을 정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게 하는 당근을 먼저 제시할 것 같네요.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내일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고요? 네, 내일 통일부 소속 기관인 개성 연락사무소 방문하는데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현지에 있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합니다. 네. 개성 공단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는 제야 학자 시절부터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높게 평가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 이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고 최근에 이러한 발사체 발포가 없었다면요. 김현철 장관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었어요. 개성에 간 김에 공단에 남아있는 시설물도 점검해보고 네. 그 개성공단 출신 기업인들이 시설물이라도 점검하게 개성 보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 장관이 대신해서 돌아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북한의 4.1 발포 이후로 그런 움직임을 김현철 장관이 취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운신의 폭을 지금 북한이 줄이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내일 방문해서도 별도의 공단이나 이런 시설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연락사무소에서 직원들 위로한다고 하는데 현재 북한의 연락사무소는 임시소장 체제입니다. 네. 따라서 임시소장 대리가 환영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부분 역시나 우리 장관이 가는데 맞이하는 의전상의 격으로는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북쪽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임시소장 대리인데요. 그 이상의 우리 장관 격에 맞추려면 아무래도 뭐 리성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 게 네. 사실인데 그럴 가능성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좀 답답한 상황에 뭔가 좀 시원한 탈출구를 만드는 소식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소식도 뭐 여전히 늘 비슷비슷한 소식인데 그러면서도 조금씩 변하긴 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끝난 거죠, 회기가? 네, 4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정부에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 역시나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6조 7천억 규모죠. 이 안에 미세먼지나 산불 대응 예상도 포함되어 있는데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5월 국회로 바통을 넘기게 됐다. 근데 5월 국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바뀐 채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에서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지 아니면 보통 새로운 원내대표들은 합의나 타협보다는 뭔가 강경한 노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요. 왜냐하면 선뜻 타협을 해주게 되면 당 내부 그리고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마냥 합의를 잘해준다고 또 내부 평가가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섣불리 예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 마음 5월 국회에서는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을 하긴 했고 나머지 여야 사당은 다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빼고는. 네, 한국당 지금 국회 보이콧하면서 장애투쟁 이어가고 있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 투쟁 행보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러나 국회 안으로 돌아오라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우자 이런 제안들을 여야 사당이 하고 있는데 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사과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 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한 발짝씩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야 사당에서는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게끔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숙제가 남고요. 한국당은 사실 1년 내내 장애투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총선 이전에 그랬다가는 국민들 민심이 더 역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따라서 언제쯤 무슨 명분으로 국회로 돌아갈까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어떤 정도의 양보를 받으면 우리가 국회로 돌아가겠다. 민주당의 수면 아래에서 제안은 해야 되잖아요. 그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근데 그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소고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검찰의 사건이 배당이 된 거죠. 네, 남부지검 공안부에 모두 배당이 됐는데 국회의원 무려 97명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적 국회의원의 3분의 1 가까이가 검찰 조사 대상이 됐고요. 수사 대상 오른 의원들 보면 더불어민주당 25명,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입니다. 모두 97명인데 혹시 국회 이제 정상화를 조건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고소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임기를 마무리 지은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의한 고소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사실 민주당에서 고소 취하해도요. 이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고소하고 검찰도 이미 상황을 다 지켜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고소 고발 여부는 국회 정상화와는 큰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고소고발한 거 취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먼저 취하해주면 우리도 취하하겠다. 그래서 그냥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해결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자신만 고소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이유는 이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야 양당이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게 되면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도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처벌 수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처벌할 대상을 조금 좀 축소하거나 어떻게 처벌을 안 합니까? 처벌 안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정치권에서 고소를 하든 취하를 하든 검찰은 법대로 처벌 기준을 네, 그렇죠. 정해서 기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정치 논리로 보게 되면 여야의 합의에 의한 맞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검찰 같은 경우도 이 사안을 조금은 가볍게 다룰 공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전국 정상화를 뚫어내는 해법으로 서로 간의 고소치와 한국당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결단해야 될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설령 신임 원내대표가 이 부분 쉽게 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내일이 이제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그 지금 원내대표로 같이 협상을 할 때 딱 3가지만 얘기하더라 이런 말을 했죠. 그 3가지가 뭡니까? 네, 3가지 같은 경우는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패스트트랙 하지 말라. 이거 말고는 여야 간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사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체제 시절에는요. 두 사람 다 노동운동 출신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화는 없어도 물밑에서 대화가 많이 오갔다고 해요. 네. 사석에서는 친구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친구 사이였으니까. 전사와 투사의 관계였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살아온 길도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접점이 없습니다. 또 성별이 다른 것도 마음 터놓고 대화하는데 장애물이 됐던 것 같고요. 물밑 대화가 전무하다 보니까 여야의 교착 상태가 더 길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 취임 초기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을 끝내고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줬죠. 그로 인해서 당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유연하게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대신 그 당시 작년도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등 나름 개혁 입법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후반부에 패스트트랙 국면이 도래하게 되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후임 원내대표에게 바통을 물려주게 됐기 때문에요. 누가 후임이 되든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고소 취하라는 결단을 내리려고 해도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물러났거든요. 네. 이 입장을 신임 원내대표가 180도 뒤엎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내대표 취임한다고 해도요. 당분간 뾰족한 수는 안 보일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뭐 지금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는 끝났다 이런 선언까지 지금 했고 황교안 대표는 민생 투쟁 대장정을 지금 나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부산에 처음 그 자갈치 시장으로 간 거죠? 네, 오늘 자갈치 시장에서 민생 투어 대장정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자갈치 시장이 휴무일이라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휴무일인 걸 알고 있었지만 자갈치 시장이 가지는 부산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또 택시업계 간담회 가지고요. 다른 시장도 또 방문을 했어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민생 현장 방문하며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 같은 경우 여야 사당은 그런 민생 투쟁 대권 행보가 아니냐.
대권 행보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게끔 해라. 황교안 대표에게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황교안 대표는 지금 배낭 메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전국을 투어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결기는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투쟁을 강하게 할 경우에 출구를 못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원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이 부분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다. 본인은 어차피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배낭 메고 정말 전국 돌아다니면서 민생 행보하고 국민들 목소리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뭐 문재인 정부 비판도 하고요. 그러나 원내에 있는 의원들, 나경원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해서는 국회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복귀를 시키고 그 안에서 내년도 예산안이나 추경 등을 주제로 놓고 싸우게 만드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지 지금 원외와 원내가 할 것 없이 바깥에서 싸우기만 한다면 처음 한 달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네. 다 지나가요.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 밖에서 지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은 아마 한국당의 참모들이나 당직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거기에 회사 서버가 있는 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잘 안 나올 이야기 같은데 지난 5월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자회사인 바이오 에피스뿐만 아니라요. 바이오로직스에서도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서버 담당하는 직원이 서버 뜯어서 집으로 가져갔다면서요. 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장 바닥 뜯어내고요. 거기다 서버를 묻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공식 서버가 아니라 별도의 비공식 서버에 자료를 복원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자료를 가져왔다고요. 왜냐하면 공식 서버에 대체 자료를 백업해 놓으면 검찰이 또 압수해 갈지 모른다. 이런 걱정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행보가 서버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임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지시가 있는지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검찰에서는 이 삼성 측 태스크포스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 태스크포스가 바로 그 말 많고 탈 많은 미전실, 네.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 미전실의 입김이 여기까지 입기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조직적인 회계 부정, 더 나아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가 뭐 무리하게 추측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것만은 분명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삼성이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 합병 과정에서 또 회계 조작이 있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뭔가 숨길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확대를 위한 이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지금 시각인데요. 그러자 정치권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을 미뤄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또 다른 범죄에 가담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 아닌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에서는 경영권 승계 청탁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인 그런 내용 자체가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네. 된다면 그렇게까지 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따라서 이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 판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판결 판례를 근거로 해서 3심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 이전에 3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면죄부를 주는 게 될 수 있다. 이런 주장 박용진 의원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 더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공장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 만났잖아요. 네. 매우 반갑게 두 사람 대화 나누는 모습도 보여줬고 삼성에서 130조 원 이상의 투자 약속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호응하듯 정부가 지원해서 세계 1등이 되도록 시스템 메모리 지원책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어느 정도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요. 검찰도 그리고 전원 합의체 판결을 앞둔 대법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재용 부회장 만났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분위기 상으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전달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3기 신도시 택지 계획 발표됐는데요. 대규모 신도시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앞서서 확정된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을 합하면 총 17만 호의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고양 창릉에는 3만 8천 호, 또 부천 대장에는 2만 호 정도의 주택이 들어서고요. 서울 도심 내부에도 소규모 택지에 총 10,000여 호 가까운 주택이 새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번 택지를 발표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신규 택지 발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통편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안을 밝혔어요. GTX와 연계되는 BRT 신규 노선이나 또 도심 간 광역버스 시설 등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교통이나 다른 여건이 갖춰져야만 그곳에서 주민들의 복리가 확보된다는 것 이미 많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미분양인 곳도 있고 인프라가 2기 신도시도 안 갖춰졌는데 3기 신도시 인프라는 대체 언제 갖출 거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교통편이나 인프라 확충안에 대해서 하루빨리 행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세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를 두고 기습 발표다, 전격 발표다, 깜짝 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발표를 좀 당겨서 발표한 것 같은 이런 그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부 해명을 들어보게 되면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관련 지자체와 협의가 상당 부분 잘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3기 신도시 택지 먼저 발표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2차 택지에 대한 고려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다. 가장 늦을 때 사실 5월이나 6월 말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네. 지금 발표한 게 그렇게 빠른 발표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또 부동산 관계자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하향세를 보이던 서울 부동산이나 수도권 부동산이 약간 반등하려는 조짐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자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불붙을 것을 우려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좀 빠르게 이러한 택지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2기 신도시도 다 안 됐는데 이렇게 3기 신도시까지 들어가게 되면 공급 과잉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우려도 일리가 있는 게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수도권 곳곳에 분산되어 있지만 호수로 보게 되면 동남권보다 서부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산, 고양이나 또 부천, 또 인천, 김포 이런 지역인데 이게 신도시 중에서 지금 파주, 운정이라던가 인천의 검단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라던가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되는 측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부천 대장이나 고양 창릉 같은 곳에 대규모 입주가 들어대게 된다면 그 지역의 전체적인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이 주택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같아요. 있고요. 예. GTX-B 같은 경우는 아직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GTX-A 착공식은 했는데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교통망에 대한 대책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빨리 보여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사실 제일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더니 극우 성향의 유튜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소식을. 근데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검장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또 손석희 JTBC 사장 이런 사람들의 집 앞에서도 16차례에 걸쳐서 협박 방송한 혐의가 포착이 됐는데요. 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려고 했지만 이 김 씨가 정치 탄압이자 편파 수사라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네. 저는 이 신청 자체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검찰에서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구속을 하지 않고 조사 안 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하면 그냥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라던가 반복적으로 이러한 협박성 촬영을 한 정황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웃자고 한 일인데 뭐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본인이 웃자고 한 일이 아니라 본인이 협박을 했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웃자고 저희 집 앞에 찾아오면 전 참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 의견이 다르더라도 네,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에 대한 혐오라든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은 본인 스스로가 즐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뉴스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